지금부터 다시 안 봤으면 했던 분들도 다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다시 하셔야 되는데 뭐 올해 시험 보신 분 다 보셨을 테지만 뭐 이번 시험 난이도 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뭐 1차 때 조금 잠깐 그랬던 거지만 무난하게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아깝게 뭐 좀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또 내년 시험까지 한 6개월의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만 다시 좀 재정비해서 정리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다음 시험에서는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제 마음 다시 가다듬고 다시 이제 제대로 시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 요건데요. 일단 요거는 크게 테마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가끔씩 그 나오는 지문들이죠. 갖고 암기 사항들, 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라든지 미수 있는 거, 예비 있는 거, 과실범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죠. 근데 이제 이런 데서 한 문제씩 날아가 버리면 진짜 아까운 거니까. 게다가 또 우리 시험은 거의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요. 뭐 올해도 시험에 예비 있는 거 없는 거 지문 나왔고,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지문 나왔고, 또 뭐 저번 1차 같은 경우도 미수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형태와 또 하나가 이제 많이는 출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두 개씩은 나오는 이론 파트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하면서 이제 뭐 판례나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웬만하면 안 틀리죠. 근데 이제 이론 파트 같은 경우 우리 시험에 좀 그래도 나오는 데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연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협성 작업사의 전제를 착오라든지 또는 뭐 총론 파트에서 뭐 구속요건 착오나 또는 금지 착오라든지 이런 그 몇 가지 이제 이론 테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그 형법에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특히 여러분이 강론이나 특히 이제 강론 파트에서 테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기죄 같은 경우는 소송사기라든지 횡령죄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 뭐 부동산 뭐 배임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중매매, 뭐 또 뭐 사기죄 중에도 보면은 뭐 각종의 이제 신용카드 범죄들 뭐 이런 그 몇 가지 테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이런 파트들이 이제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좀 피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요번에 이게 한 18개인가 9개인가 되던데 그 정도 테마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또 이제 그거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최근에 나왔던 거의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을 한번 쫙 풀어보면서 갖고 뻔한 거지만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나오면 자동적으로 아 이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올해 여러분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최신 판례 문제를 엄청 많이 냈죠. 이렇게 그래서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올해 나왔던 최신 판례들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한 250문제 정도 되는데 올해 나왔던 모든 시험 지문이에요. 올해 시험이 경찰 1차, 2차, 뭐 검찰 7급, 9급, 그다음에 법원직, 경감부, 승진, 뭐 이렇게 변호사 시험, 뭐 법원행시, 그다음에 법원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몇 번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 지문들을 가지고 진도별로 놓아가지고 한번 쫙 풀어서 정리해보는 거. 특히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최신 문제들 같은 경우는 바로 또 우리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 정리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취약하거나 미흡하거나 뭐 그런 파트들을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가지고 한번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타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 이론 파트 하고 문제도 다 풀 거예요. 똑같은 문제, 거의 비슷한 문제도 또 풀고 해서 지겹더라도 계속 같은 문제 반복해서 익숙해가지고 아이고 나중에는 그냥 그래 이거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자주 볼 건데 다만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꼭 복습을 예습 복습을 하시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수 있는 거 없는 거 뭐 계속 말로 하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 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듣고 끝나는 거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면서 그래 이건 미수가 있고 이건 없고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자동적으로 그게 나와요. 근데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 안 하면 또 시험장에 가면 또
뭐 5개는 알아도 하나는 헷갈려가지고 이제 망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는 하나 꼭 복습을 하시는 식으로 하십시오. 바로 시작을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테마, 친고죄, 반사불벌죄와 각종 범죄 종류와 관련된 논점들이에요. 아까 뭐 친고죄와 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솔직히 친고죄의 뜻이 뭐고 반사불벌죄의 뜻이 뭐고 이거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친고죄, 뭐 피해자의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시효할 수 있는 죄죠. 넘어가고, 하고 상적 친고죄라고 해서 범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신분이 있어야만 친고죄가 되는 범죄로 딱 한 개 있죠. 328조 2항의 원친 간의 친족상도례, 요거는 친고죄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친고죄로서 나머지들인데, 첫 번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강간 같은 성범죄와 추행 간음 목적 약취죄 같은 성범죄들이 다 친고죄였던 게 최근 개정으로 삭제돼서 이제는 비친고죄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성평등법법이나 아청법에 있던 친고죄나 반사불벌죄 기준이 전부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모두 무조건 처벌이죠. 이제 남은 거는 모사비비, 요게 전부예요. 그래서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누설죄까지 포함해서요. 하고 요 모사비비하고 그다음에 원친 간의 친족상도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친고죄 조문이에요. 따라서 뭐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도 명예훼손죄 시험 내면서 요즘에는 이 친고죄 반사불벌죄가 옛날에는 박스 문제로 독립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찰 시험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낸 적이 별로 없죠. 그 대신에 지문 낼 때, 지문 내면서 뭐 다른 주제 내면서 거기에 지문 하나 끼워 넣는 식인데, 올해도 그 명예훼손죄 시험 내면서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죄죠. 안 시키니까 넘어가고요. 갖고 얘 보시면 첫 번째 폭행, 조속폭행은 반사불벌죄예요. 상습, 그다음에 협박, 존속협박죄도 반사불벌죄입니다. 특히 이러면 존속 들어가는 죄들도 다 반사불벌죄예요. 그러나 특수나 상습이란 단어가 들어간 폭행협박죄는 반사불벌죄가 아니죠. 이것도 자주 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명예훼손죄는 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사불벌죄다, 맞는 지문이었죠. 단 명예훼손죄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사자명예훼손죄, 요거는 친고죄였죠. 그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죄 중에 과실치상, 요거 하나만 반사불벌죄예요. 나머지들 예를 들면 상해죄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 뭐 과실치사,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욕죄는 아까 모사비, 친고죄였어요. 그러나 외국원수, 외국사절 모욕죄는 반사불벌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법위에서 내란, 외환, 국기, 국교에 관한 죄가 있죠. 근데 이 중에 국기에 관한 죄는 뭐 국기국장 모독죄나 비방죄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나라 태극기나 우리나라 국장에 대한 거라서 무조건 처벌이에요. 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반면에 국교에 관한 죄 중에서 작은 죄들은 반사불벌죄죠. 그래서 이를테면 외국, 책에 써 있으니까 보시죠, 그냥. 그래서 첫 번째 국기에 관한 죄는 뭐 국기국장 모독죄나 비방죄는 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국교에 관한 죄 중에서 작은 죄들, 예를 들면 외국 국기국장 모독죄, 외국 원수 외국사절 모욕 명예훼손, 외국 원수 외국사절 폭행협박죄는 반사불벌죄예요. 단 센 죄들 3개, 외국에 대한 사전죄나 중립명령 위반죄나 외교상 기밀설죄는 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특히 국교에 관한 죄에 있는 죄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죠. 특히 이 중에서 그 밑에 있는 3개, 센 죄 3개는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지 할 때도 가끔 시험에 내니까 그런 의미에서 외워두실 때 필요하죠. 그래서 국기에 관한 죄는 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국교에 관한 죄 중에서 작은 죄들은 다 반사불벌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모욕죄는 친고죄지만 외국 원수 외국사절 모욕죄는 반사불벌죄예요. 한번 옛날에 오래전이지만 한번 나온 적도 있었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결과범과 거동범 파트부터는, 여기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딱 한 번 즉시범, 계속범, 요 문제 하나 오래전에 나온 거 빼고는 나온 적이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용어 정리로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리고 끝나는 건데, 근데 최근에 경찰 시험 말고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즘에 지금 지문들을 좀 많이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경찰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지문들은 신경 안 쓰죠. 그냥 대충 뭐 결과범, 거동범 대충 뜻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따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시험 문제 지문이 좀 요즘에 경찰 시험 빼고 나머지 시험 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언젠가는 또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정리는 좀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범과 거동범이 있어요.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별인데, 뭐 이거는 뭐 또 설명 크게 드릴 것도 없고, 객관요건, 구속요건의 객관요건 중에서 주체,
객체 행위까지만 필요한 범죄, 행위만 하면, 거동만 하면 객관 요건을 충족해서 기소가 되는 범죄를 거동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폭행죄 같은 범죄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바로 객관 요건이 충족돼서 기소가 되죠. 반면에 이거와 비교하실 게 결과범이라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범죄는 사람이 사람을 칼로 찔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고, 이 칼로 찌른 행위와 사망이란 결과 사이의 연관관계인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필요한 범죄가 있어요. 이런 거를 결과범이라고 하죠. 근데 얘와 얘를 내놓는 가장 핵심 실익은 이 거동범은 미수가 불가능한 죄죠. 얘네들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바로 행위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되는 거동범은 미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 폭행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 뭐 맞는 말이었죠. 이 미수는 이제 결과범에서 결과 발생이 없거나 인관계가 없을 때 요때 미수가 돼요. 그래서 결과범은 미수가 있고 거동범은 미수가 없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원칙이고요. 단 예외도 의외로 좀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뒤에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를테면 퇴거불응죄 같은 범죄는 진정 부작위범 거동범으로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한데 미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그쪽 파트 하실 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범이란 구속 요건이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결과 발생을 요하는 범죄로서 살인죄나 절도죄나 손괴죄 같은 대부분의 범죄들이에요. 또 결과적 가중범도 다 결과범이죠. 그래서 강간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이 필요한 결과범으로 인강에까지 있어야 되는 죄죠. 또 부진정 부작위범은 다 결과범이죠. 살인죄,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지 않은 부작위와 아들의 사망이란 결과 발생이 필요한 결과범으로 아버지의 부작위와 아들의 사망 사이에 인강이가 있어야 기소가 되는 범죄죠. 반면에 거동범이 있어요. 구속 요건의 내용이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하면 바로 요건을 충족하여 기소가 되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위증죄라든지 폭행죄라든지 명예훼손죄 같은 이런 죄들이죠. 특히 진정 부작위범은 다 거동범이죠. 그래서 이론상 미수가 불가능한데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에 미수가 있어서 잘못된 조문을 보죠. 이건 나중에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별 실익은, 근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금방 보신 것처럼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 문제예요. 결과범에서만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문제되고, 행위만 하면 기수가 되는 거동범에서는 논의 안 합니다. 또 미수도 결과범에서만 결과 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이 부정됐을 때 요때 미수가 돼요. 반면에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만 하면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가 이론상 불가능한 죄죠. 넘어가고, 그다음에 침해범과 위헌범이 있어요. 법익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이죠. 그래서 침해범과 위헌범이 있는데, 먼저 침해범 보시면 구속요건적 행위로 법익이 현실로 침해될 걸 요하는 범죄로서 이를테면 살인죄 같은 대부분의 결과범이 침해범이에요. 갖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침해돼야 되는 결과범이 침해범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침해범은 모두 미수가 있는 범죄죠. 반면에 위헌범은 법익이 침해될 필요는 없고 침해 위험성만 있으면 기소가 되는 범죄예요. 그리고 여기는 두 종류가 있죠. 갖고 첫 번째가 구체적 위헌범이 있고 추상적 위헌범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 위헌범은 법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위헌범, 이게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이 구체적 위헌범은 위헌 발생 요건이니까 당연히 고의의 인식 대상이 돼요. 위헌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죠. 따라서 얘네들은 다 결과범의 성질을 가져요. 비록 법익이 침해될 필요는 없지만 위험이라는 결과는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범입니다. 그래서 이론상 미수가 가능한 범죄예요. 반면에 추상적 위헌범은 위헌 발생의 요건이 아니에요. 위헌 발생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위험 발생은 고의가 인식할 필요가 없는 죄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다 거동범의 성질을 가져요. 이렇게 추상적 위험성만 있으면 바로 기소가 되는 범죄니까, 따라서 얘네들은 이론상 미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근데 현실은 좀 많이 다르죠. 의외로 구체적 위헌범 중에 미수 없는 죄가 상당히 많죠. 반면에 추상적 위헌범 중에 미수 있는 죄가 상당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방화죄죠. 방화죄는 그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범죄, 방화죄 중에 기본범죄는 구체적 위헌범이 있고 추상적 위헌범이 있어요. 갖고 구체적 위헌범은 금방 보신 것처럼 위험 발생 요건으로 되어 있는 죄로 작은 범죄들이죠.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 또는 자기 거든 타인 거든 불문하고 물건 방화죄,
얘네들이 구체적 위헌범이죠. 공공의 위헌 발생 요건은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반면에 센 죄들, 현주 건조물 방아죄, 공익 건조물 방아죄, 타인 소유 건조물 방아죄, 얘네들은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근데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은 법익에 침해할 필요는 없지만 공공 위험은 발생할 걸 요건은 구체적 위헌범. 얘네들은 위험 발생의 요건이 아니에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론상 얘네들은 위험 발생하면 기수, 위험 발생 안 하면 미수 해서 미수가 가능해야 되고, 얘네들은 미수가 인정되기 어려워야 돼요. 근데 반대로 돼 있죠. 얘네들은 구체적 위헌범이지만 미수를 안 뒀어요. 이렇게. 이건 법 정책적 고려라고 그랬죠. 여기에 미수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잖아요. 경미한 범죄인데, 예를 들면 자기 소유 물건 방아죄에 미수가 있으면 밤에 연애 편지 썼다가 아침에 창피해서 화장실에서 변기에 태워가지고 라이터로 태워서 변기에 버렸어요. 그럼 자기 소유 물건 방아죄인데, 얘네들은 공공의 위험 발생 요건은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근데 화장실에서 태워가지고 변기에 버렸다면 공공의 위험 발생이 없어요. 그러면 미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미수 처벌 규정이 있으면 이런 경우도 처벌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처벌 안 하기 위해서 작은 범죄니까 위험 발생할 때만 처벌하고 위험 발생 안 하면 처벌 안 하려고 일부러 미수를 안 뒀죠. 반면에 얘네들은 센 죄들이에요. 하고 얘네들은 소회라는 결과 발생에 필요한 결과목으로 봐가지고 미수를 두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돼 있죠.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미수가 있고 구체적 위헌범이지만 미수가 없죠. 그래서 가끔 얘네들은 시험에 내요. 그러나 나머지 구체적 위헌범, 예를 들면 폭발성 물건 파열죄, 가스전기 방류, 나중에 다시 하실 거예요. 가스전기 방류죄, 가스전기 공급방해죄. 얘네들은 이 중에서 요 두 개는 뭐죠?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 발생을 요건하는 구체적 위헌범. 얘는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구체적 위헌범이죠. 근데 얘네들은 당연히 위헌범이니까 위험 발생해야 기수, 위험 발생 안 하면 미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미수가 있죠. 이게 정상, 여기가 비정상으로 돼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 구체적 위헌범 중에서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 중에서 중자 들어가는 죄, 중상해, 중유기, 중강요, 중손괴, 이 중에서 중상해, 중유기, 중강요는 생명의 위험 발생이죠. 반면에 중손괴는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 생명의 위험 발생 3개, 생명, 신체 위험 발생 1,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 발생 2개.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네들은 위험 발생하면 기수, 위험 발생 안 하면 미수 해서 미수가 있는 죄요. 근데 얘네들은 고의 플러스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 플러스 고의로도 가능해요. 처음부터 생명의 위험 발생이 고의로 상해를 가는 경우 성립하는 죄요. 게다가 생명의 위험 발생이나 생명 신체 위험 발생 요건은 구체적 위헌범이에요. 얘네들은 이론상 미수가 가능한데 미수 규정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특히 중상의 미수 시험 문제 가끔 내잖아요.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내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미수가 있는 죄도 있고, 반대로 구체적 위헌범이지만 미수가 없는 죄들이 의외로 꽤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위헌범 보시면 구속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법익에 침해될 필요는 없고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죄로서, 첫 번째 구체적 위헌범 보시면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구속요건에 명시하고 있는 위헌범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발생의 요건이니까 당연히 위험 발생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돼요. 예 보시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결과범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추상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은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 있으면 요건이 충족돼서 기수가 되는 범죄로, 따라서 위험 발생의 요건이 아니니까 위험 발생의 인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센 죄들이 주로 있었죠. 일반적으로 거동범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구별한 이유는 뭐냐? 먼저 첫 번째 반가로 1번 기수미수의 성립과 인과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침해범은 행위와 법익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법익이 침해되면 기수, 법익이 침해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가 돼요. 반면 위헌범은 법익 침해 위험성만 있어도 기수가 될 수 있죠. 단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범도 침해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거동범인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보호법익의 침해가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돼야 기수가 된다고 봐서 침해범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거동범이지만 주거침입죄는 미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의외로 주거침입죄도 미수 있는 거 없는 거 할 때 자주 내죠. 이렇게. 또 반대로 추상적 위헌범은 주로 거동범이지만 모든 추상적 위헌범이 거동범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추상적 위헌범인 현주건조물 방화죄 같은 경우는 추상적 위헌범이지만 불을 놓은 행위 외에 소회라는 결과 발생에 필요한 결과범으로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참고로 써 있는 거 보시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인 현주, 공용, 타인 소유 건조물 방화죄는 미수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단 구체적 위헌범인 자기 소유 건조물 방화죄나 물건 방화죄는 미수 규정이 없죠. 반대로 돼 있어요. 단 그 밑에 해설 보시면 경미한 방화죄는 위헌 발생해야 처벌, 위헌 발생 안 하면 처벌 안 하려고 이제 미수 규정은 안 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기본 범죄인 방화죄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축 위헌범은 당연히 원래 미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딱 한 번 그래도 나왔던 즉시범과 계속범이 있죠. 법익 침해 내지 위태의 시기와 기수 시기 및 종료 시기가 서로 일치하냐에 따른 구별로 기수냐 아니냐는 법에 써 있는 요건을 100% 일치했냐 안 했냐로 판단해요. 반면에 종료냐 아니냐는 법익 침해가 끝났냐 안 끝났냐로 판단해요. 근데 먼저 즉시범은 이를테면 살인죄 같은 범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그 순간 피해자의 생명이란 법익 침해도 종료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를 즉시범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계속범은 감금죄 같은 범죄는 사람을 감금하면 법에 써 있는 요건을 100% 일치해서 기수가 돼요. 그러나 얘를 석방해야 풀어줘야만 피해자의 자유침해가 종료돼요. 그래서 기수와 종료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기수 후에도 종료까지는 여전히 위법 상태가 유지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기수부터 여기까지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죄, 이런 게 계속범이죠. 몇 개 안 되죠. 체포감금죄 석방해야 끝나요.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그 집에서 나가야 끝나죠. 범인도피죄 잡혀야 끝나요. 뭐 이런 몇 개 안 되는 죄들, 약추인죄 석방해야 끝나죠. 이런 몇 개밖에 안 되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자, 즉시범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과 동시에 범죄가 기수가 되고 행위도 종료되는 그 대부분의 범죄들이에요. 반면에 계속범은 기수가 된 후에도 법익 침해 내지 위태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로서 체포감금죄 석방해야 끝나요. 약추인죄 석방해야 끝나요. 주거침입죄 나가야 끝나죠. 이런 범죄들이며 이걸 나누는 실이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공범 선입 시기로서 즉시범은 기수 때까지만 공범이 가능해요. 그러나 계속범은 종료 때까지 공범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판례 따르면 올해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만 삼성전자 직원이 회사의 반대초 설계도면을 회사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는 순간 업무상 배임죄는 즉시범이니까 기수가 되고 종료됐어요. 따라서 요때쯤에 이 기수가 된 다음에 얘랑 접촉해가지고 설계도면을 빼돌려고 한 자는 다른 죄는 변론하고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수 없죠. 또 도주죄, 판례에 따르면 도주죄는 즉시범이에요. 그래서 갑이 서울교도소를 탈옥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랬더니 형인 을이 얘한테 도피자금을 대줬어요. 그리고 뭐 차도 빌려줘가지고 도망치게 해줬어요. 이 사람은 도주죄의 공범인 도주 원조가 될 수 없죠. 왜? 도주죄는 즉시범이니까 탈옥하는 순간 기수가 되고 종료됐어요. 요때 그 다음에 가담한 자는 다른 죄, 예를 들면은 뭐 범인도피죄, 요건 변론하고 도주죄의 공범인 도주 원조가 될 수 없죠. 그러나 계속범은 기수 후라도 종료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게 범인도피죄. 범인도피죄. 그래서 범인도피죄 판례에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있죠. 그것도 최근 나온 판례 중에 보면 그거 있었잖아요. A가 B를 대신해서 위장자수를 했어요. 내가 진범이다 하고 들어가줬어요. 그 대신에 나오면 10억 받기로 하고. 그러면 범인도피죄는 기수가 됐죠. 그러나 들켜야 이제 체포돼야 종료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쯤에 변호사가 가담해가지고 내가 다 들었다. 너 짧게 살고 나오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뒤집어 써라고 이거를 도와줬어요. 그렇다면 기수 후에 가담한 이 변호사도 범인도피의 방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계속범은 기수 후라도 종료 전까지는 얼마든지 공범이 가능해요. 두 번째,
정당방위 시기 이건 필요 없죠. 뭐 즉시범은 기소 때까지, 계속범은 종료 때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공소시효 기산점. 즉시범은 기소 때부터 공소시효를 세요. 그다음 계속범은 종료 때부터 공소시효를 세죠. 그래서 뭐 올해 1차 때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만 범죄단체 구성죄나 가입죄를 판례가 어떻게 봐요? 즉시범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범죄단체 구성하는 순간, 가입하는 순간 기소가 되고 종료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조직은 이미 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활동죄라는 죄를 따로 만들었죠. 활동죄는 활동하는 동안은 종료되지 않는 계속범이니까. 근데 이 활동이라는 단어가 약간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입법 목적을 고려했을 때 판례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뭐 올해도 나왔었고 작년에 나왔었고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즉시범은 이제 행위시, 자,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즉시범은 기소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왜? 기소와 종료가 일치하니까. 반면에 계속범은 종료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렇게. 따라서 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행위시가 되죠. 그러나 감금죄도 계속범은 이때가 행위시가 돼요. 그 때문에 이 포괄일제 도중에 법이 여러 번 바뀌어봤자 경중 비교가 필요 없이 항상 종료시 범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제로 처벌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일반범과 신분범, 자수범 문제. 정범이 될 수 있는 행위자의 범위에 따른 구별로서 일반범은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죄. 반면에 신분범은 구속요건상 행위의 주체의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예요. 하고 종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진정신분범. 이건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만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로서 신분이 있어야 범죄를 성립한다 해서 이때의 신분을 구성적 신분이라고 부르죠. 신분이 있어야 범죄를 구성한다 해서 이때의 신분을 구성적 신분이라고 불러요. 뭐 위증죄, 선서한 증인만, 수뢰죄, 공모 또는 중재인만, 횡령죄, 타인재물 보관자만, 배임죄, 타인 사무 처리자만, 직무유기죄, 법령이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집행이 요구되는 자만, 도주죄,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만, 허위재산죄, 의사만, 유기죄,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만, 업무상 비밀설죄, 의사, 변호사 등만이죠. 반면에 부진정 신분범이 있어요. 신분이 없는 자도 저지를 수 있어요. 단 신분이 있는 자가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로서, 그래서 이때의 신분을 가감적 신분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조수살인죄, 아버지를 죽이면 가중처벌해요. 또 뭐 여가살해죄 감경해주죠. 각종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죄들이라고 했어요. 갖고 업무상 횡령, 업무상 매임, 뭐 업무상 동의 낙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실화, 뭐 많죠. 이렇게 요죄들은 횡령, 매임, 동의 낙태, 과실치사, 실화죄에 대해서 업무자는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부진정 신분범이에요. 딱 두 개 예외가 있죠. 딱 두 개. 첫 번째가, 요거는 꽤 그래도 시험에 나온 편이죠. 지문으로. 첫 번째가 업무상 과실 작물죄였어요. 우리 형법에 일반 과실 작물죄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실수로 작물 사는 건 처벌 안 해요. 누구만? 업무자들. 예를 들면 전당포, 기금속가게 이런 사람들이 과실로 작물을 취득했을 때 이 사람들만 처벌하는 죄요. 이거는 비록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가중처벌 규정이 아닌 진정신분범이죠. 하나 더, 업무상 비밀누설죄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법에 그냥 비밀누설죄라는 죄가 없어요. 비밀침해죄는 있지만 이건 없어요. 또 이것도 이거의 가중처벌 규정이 아니라 업무자들, 의사, 변호사 등이 업무 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이 의사, 변호사 이 사람들만 처벌하는 죄요. 이 두 개는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만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이죠. 진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수범이 있어요. 스스로자, 손수자, 범죄범자죠. 이렇게. 그래서 자, 행위자 자신이, 그러니까 원래 범인과 범죄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범인 스스로 직접 자기 손으로 저질러야만 정범 적격이 있는 범죄, 이런 게 자수범이에요. 그래서 지가 직접 자기 손으로 범죄를 저질러야 정범이 될 수 있고, 지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이용해서는 정범이 될 수 없는 죄, 이게 자수범이에요. 근데 지가 직접 안 하고 남을 이용하는 거, 이게 바로 간접정범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정범 방식으로 불가능한 죄, 이게 자수범이죠. 그래서 행위자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해야만 범할 수 있는 죄로, 지가 직접 하지 않고
그 담을 이용해서는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죄들이에요. 뭐 위증죄 같은 거죠. 특징, 직접 실행을 하지 않는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어요. 뭐 단독 정범, 공동 정범, 간점이 될 수 없어요. 단 이제 교사 방조 요것만 가능한 죄, 요게 자수범이었죠. 자, 이걸 전제로 놓고 자, 문제 좀 보실게요.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는 여기 문제들 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우리 기출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나왔던 질문을 반복해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따로 공부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면 바로 그래요. 근데 이럴 때는 오히려 이 내용 공부하는 것보다 문제 가지고 지문 보면 어차피 그 지문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지문들을 보면서 그냥 한번 몇 분만 쳐다보면 여기 나오는 지문들 웬만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일부러 좀 많이 넣었어요. 자, 1번. 반의사 불벌죄 몇 개냐 골라봐라요. 2003년, 4년, 2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첫 번째, 존속폭행죄. 그래서 아까 폭행, 존속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업무상 과실치상 아니죠. 사기죄 쪽은 과실치상 하나 빼고는 전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사비 친고죄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출판물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업무방해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비밀침해죄는 모사비 친고죄예요.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는 기억, 리을 2개.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를 골라봐라요. 2007년도 나왔던 경찰시험 문제. 이거는 이제 친고죄 골라봐라는데. 자, 1번. 갑과 을이 따로 사는 갑의 숙부. 원친이에요? 근친이에요? 원친이죠. 일단 숙부인데 같이 안 살아요. 그러면 동거 친족이 아니니까 원친이죠. 원친인 숙부 A의 집에서 고려 청자를 절취했어요. 그럼 원친 간의 친족 상대는 뭐가 돼요? 친고죄죠. 따라서 요거는 친고죄네요. 그다음에 니은번 자기와 싸운 결혼해서 따로 사는 형 역시 원친이에요? 근친이에요? 원친이죠. 형은 가족이에요. 근데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으면 동거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친이죠. 근데 원친인 형의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 효용을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죄요? 손괴죄죠. 커피잔에 분뇨를 넣어서 감정상 사용할 수 없게 한 거. 이것도 손괴죄가 돼요. 근데 손괴죄는 친족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강도, 손괴, 경계침범죄는 친족상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얘는 원친은 맞지만 손괴죄니까 친족상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친고죄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S티귿번 사망한 A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친일경찰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어요. 이건 사자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는 모사비 친고죄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 옆방에서 성행위 중인 A의 알몸을 디카로 촬영했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폭행법인데 이건 뭐 친고죄 아니죠. 참고로 2007년도에 이 문제를 낼 때만 해도요. 성범죄는 다 친고죄. 근데 성폭행특별법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비친고죄였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냈는데 이제는 아무 의미 없죠. 뭐 당연히 비친고죄니까. 답은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3번. 친고죄 몇 개냐 골라봐라요. 기억번 사자명예훼손죄 모사비 친고죄요. 니은번 외국원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죠. 이렇게. 그다음에 디귿번에 출판물한 명예훼손죄 반의사 불벌죄. 존속협박죄 아까 협박 존속협박은 반의사 불벌죄. 그다음에 업무상 비밀설죄는 모사비는 친고죄죠. 그다음에 과실치상 요것만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시효번에 비밀침해죄는 모사비는 친고죄요. 그다음에 이응번에 준강제추행 이제는 무조건 처벌이죠. 친고죄가 아니죠. 답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 2013년 경감부 문제인데 국기에 관한 죄 중에서 반의사 불벌죄 아닌 거 몇 개냐 골라봐라요. 자, 기억번 국기국장 모독죄 이건 국기에 관한 죄니까 아니네요. 니은번 국기국장 비방죄 이것도 국기에 관한 죄니까 아니네요. 디귿번 외국원수 폭행, 외국원수 모욕, 외국사절 폭행, 외국사절 모욕, 국기국장 모독 요 나머지는 다 반의사 불벌죄네요. 제가 출제자라면 여기다가 이응번 해가지고 외국에 대한 사전죄나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야 그나마 의미 있는 문제를 낸 건데 어쨌든 국기에 관한 죄는 아니고 국교에 관한 죄 중에 작은 죄들은 반의사 불벌죄 요 문제를 낸 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중 친고죄 몇 개냐 골라봐라요. 자, 1번 외국 국기 모독죄는 반의사 불벌죄. 그다음에 존속폭행은 존속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그다음에 피구분부녀 간음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처벌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리을번에 업무상 비밀설죄는 모사비는 친고죄. 그다음에 미음번에 과실치상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 출판물한 명예훼손 반의사 불벌죄. 준강제추행 무조건 처벌. 추행목적 약죄 이제 무조건 처벌. 존속학대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학대죄는 친고죄나 반사불벌죄 같은 소추권이 없는 죄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과 7번은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여기는 형법 아닌 문제도 있어요. 형사성법 문제도 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세요. 자, 1번. 반사불벌죄 옳지 않은 거 1번. 폭행죄는 피해자가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가해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공소제기할 수 없다. 맞죠? 이 폭행죄에서 반사불벌죄의 불처벌의 의사표시는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 청소년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법정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는 거 유치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그다음에 2번.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폭행죄의 피해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역시 철회할 때는 법정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틀렸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유치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친고죄에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성법 233조의 규정은 반사불벌죄에 규정되지 않는다. 맞죠? 원래 친고죄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피고인에 불리한 규정이잖아요. 고소가 없는 자에게도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 좁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사불벌죄나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뭐 있죠? 직고발 사건, 공정거래나 고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유치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형사법 문제네요. 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래네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보면 공동폭행죄, 옛날에 폭처법에 있었던 공동폭행죄예요. 폭처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260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폭행, 전소폭행 요 두 개만 반사불벌죄예요. 나머지 뭐 공동, 특수, 상습 이런 건 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7번 옳은 거 1번 친고죄의 공범인 갑을 중 갑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이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전에 을에게만 미친다. 이거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 형사법 문제인가요? 뭐 같은지 이건 형법 문제는 아니고 형사법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변호사 시험 문제는 형법하고 형사법을 섞어서 내다 보니까 솔직히 이건 저도 기억이 안 나나요? 하도 오래전에 형사법을 공부해가지고. 근데 X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답이 3번인 거 보니까 이건 X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저도 솔직히 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에 2번.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소추권에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도 적용된다. 틀렸죠? 이렇게 해석하면 유치소금지 원칙이 위반되죠. 또 여기 안 써있지만 아까 공정거래나 고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재무법칙 위반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있어서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맞죠? 이거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다음에 4번. 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법정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틀렸죠? 이렇게 해석하면 정형법칙 위반이고. 그다음에 5번. 이것도 형사법 문제네요.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에 공소제기 전에 행해진 고소가 취소됐다면 항소법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네요. 형사법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시고. 8번. 자, 반사불벌죄 몇 개냐 골라봐라요. 여러분 보시면 항상 같은 지문이에요. 자, 기억번 조소폭행죄. 아까 폭행, 조소폭행은 반사. 니은번 과실치상 유일하게 반사불벌죄. 디귿번 출판물한 명예훼손죄 반사불벌죄. 특수폭행 아니죠. 특수상습 공동 이건 다 아니에요. 그다음에 감금죄 이건 원래 소추권이 없죠. 그다음에 9번 위헌범 옳은 거 모두 골라봐라요. 자, 1번 구체적 위헌범에서 위헌 발생은 구속요건 표지예요. 위헌 발생이 요건이에요. 따라서 객관적 구속요건은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충족된다. 맞죠? 결과범위니까 위헌 발생해야 기소가 되는 범죄예요. 맞는 지문. 그다음에 니은번 구체적 위헌범에서 위헌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맞죠? 구체적 위헌범은 요건이니까 당연히 고의의 인식 대상. 디귿번 중상해, 중유기, 중손괴, 중감금죄는 구속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틀렸죠? 뭐 빼야 되죠? 중감금 빼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상해, 중육이, 중강해는 생명의 위험 발생, 중송계는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 요건은 구체적 위험범이에요. 그러나 이거랑 비교할 게 중체포나 중감금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죠. 얘네들은 뭐죠? 체포나 감금행위를 한 자가 가혹한 행위 했을 때 요때 가중처벌 규정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그 위험범도 아니죠. 참고로 얘네들은 미수 있죠. 왜? 자유에 관한 죄는 다 미수 있잖아요. 체포감죄는 자유에 관한 죄니까 다 미수가 있죠. 이렇게 얘네들은 없고 전혀 다른 죄예요. 예? 특히 요즘에 요거 갖고도 요즘에 상당히 지문 많이 나오죠. 시험들이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4번 형법상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의 형태로 존재한다. 당연하죠. 여러분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범도 있지만 과실범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체적 위헌범 뭐죠?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 여러분들 그 임차인이 휴지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간 다음에 주밸브가 열려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폭파사고 는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폭파사고 사이에 인관계 있다. 답이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죄예요. 근데 요새도 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질을 파열시켜 생명, 신체, 재산의 위험을 발생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얘는 과실범이지만 위험 발생 요건하는 구체적 위험범이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보시고 그다음에 10번. 여러분 시험에 한 10년, 5년, 7년 전에 나온 거네요. 계속범 옳지 않은 거. 1번 기수 후에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맞고. 2번 기수부터 공소시효. 틀렸죠? 계속범은 종료 때부터 공소시효세요. 2번 틀렸네요. 3번 기수 후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맞고. 4번 체포감금죄 석방해야 끝나요. 주거침입죄와 태거불응죄 나가야 끝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여기서부터가 조금 요즘에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자, 11번 문제 보시죠. 특히 여러분 보시면 거의가 검찰직 문제들이네요. 이제 보니까 검찰직이 거의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죠. 용어 개념 물어보는 문제로. 자, 11번 문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위헌범이다. 맞죠? 뭐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서 그 경찰관이 협박을 했지만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위헌범인 협박죄는 이미 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 다른 말로 즉시범이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학대죄는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를 했어요. 일단 아버지가 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했어요. 또 이날은 밥을 안 먹는다고 막 가둬놓고 두드려 팼어요. 그 다음에 이날은 얘가 진짜 잘못을 했어요. 아까 아버지가 손바닥 내 해가지고 손바닥을 한 3대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날은 또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했어요. 그럼 학대죄는 몇 개죠? 3개예요. 학대죄는 즉시범 상태범이니까 학대하는 순간 기소가 되고 종료돼요. 그러니까 요거 학대죄. 다만 요거는 사회적 용인될 만한 정당행위로서 아버지의 친권제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는 학대죄가 안 돼요. 그러나 요거는 다시 학대죄가 될 수 있죠. 그런 판례죠 원래. 그 다음에 3번 직무유기는 직무수행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진정 부작위범이다. 틀렸죠? 그러면 직무유기는 진정이에요? 부진정이에요? 부진정이죠. 부진정.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진정과 부진정 구별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뭐예요? 진정은 뭐 이론상으로 뭐 명령규범 위반 어쩌고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거는 부작위의 부작위로만 저지를 수 있는 죄. 이게 진정이에요. 퇴거불응죄 안 나가는 부작위로만, 집합명령 위반죄 12시까지 안 오는 부작위로만, 다중불허산죄 해산하지 않는 부작위로만, 그 다음에 불이행죄, 계약 불이행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로만 저지르는 죄요. 반면에 부진정 부작위범은 원래는 자기로 저지르는 범죄예요. 근데 이거를 부작위로도 저지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살인죄, 칼로 찔러 죽이는 자기로 저지를 수 있지만 아버지가 물에 빠진 아들을 안구하는 부작위로도 저지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한 경우, 요때 이렇게 저지른 경우를 부진정 부작위로 불러요. 따라서 진정은 오직 부작위로만, 부진정은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한 범죄예요. 근데 직무유기는 부작위로 많이 저지르지만 자기로도 가능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경찰관이 번호판을 압수했어요.
그러면 이 압수당한 사람에게 번호판을 재교부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임무를 위반하고 돈 받고 번호판을 재교부해 주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된다는 게 판례잖아요. 따라서 직무유기죄는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진정 부작위범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이건 많이 나왔죠. 여기저기에.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한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에 표현을 해야 할 정도의 폭력발을 하면 기소가 되는 상태범이지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에요. 답은 3번. 이렇게. 원래 상태범과 즉시범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넘어가시고 12번. 다음 중 부진정 신분범 몇 개냐 골라봐라요. 여러분 시험에서 최초로 복수정답이 나온 시험이었죠. 이거. 1번 업무상 비밀설재 지워버렸네. 아까 2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요 2개는 요 죄의 가중처벌 규정이 아니라 기본범죄인 진정신분범이라고 그랬어요. 요 2개는. 그래서 일단 기억번 업무상 비밀설죄는 진정신분범이네요. 기억 아니고. 자, 니은 여가살해죄. 요거는 부진정이죠. 일반 살인죄에 비해서 특수한 동기 때문에 감경해주는 부진정신분범. 그 다음에 디귿번 공무상 비밀설죄는 이건 진정이죠. 이건 공무원 또는 이었던 자가 지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로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 그 다음에 리을번의 위증죄는 역시 진정신분범이죠.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되는. 그 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시개죄는 이건 신분범이 아니죠. 누구나 저지를 수 있죠. 이를테면 여러분이 공무원한테 허위로 등기 신청을 해서 그 공무원이 속아서 등급에 기재하면 그 공무원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지만 고의가 없으니까 처벌되지 않아요. 이때 원래 이론상 여러분이 처벌되지 않은 공무원을 이용한 허위공문서 작성에 간점이 되지만 비신분자는 정범이 될 수 없으니까 이때 처벌하기 위한 죄가 공정서 원부시겠죠. 이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죠. 그 다음에 비읍번 불법 체포강금죄. 이게 문제였어요. 참고로 이 불법 체포강금죄는 통설은 부진정 신분범으로 봐요. 일반적인 체포강금죄에 대해서 경찰이란 신분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부진정 신분범으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진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소설이지만 경찰만 주체가 되는 진정 신분범으로 보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설 대립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못 내는 건데 여러분 시험에서 냈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이걸 부진정으로 생각하고 낸 거예요. 다수 입장에 따라. 근데 이제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일부 학자들이 이거 진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막 이의제기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복수정답 하겠다 해서 요거를 진정으로 했든 부진정으로 했든 다 맞는 걸로 그때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진정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경찰관이 A를 불법 체포 감금했어요. 근데 여기에 일반인 B가 가담했어요. 일반인이 여기에 가담을 했어요. 얘 무슨 죄죠? 첫 번째, 이걸 진정신분으로 보는 소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얘도. 그럼 얘는 불법 체포감금죄가 돼요. 근데 이거를 진정신분범이다. 경찰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라 보는 소설에 따르면 얘는 어떻게 되죠? 33조 본문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도 여기에 종속해서 불법 체포감금죄가 성립하고 불법 체포감금죄로 처벌되겠죠. 그러나 부진정 신분으로 보는 통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은 학설들이 믿죠. 학설에 따르면 얘는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 체포감금죄가 성립하고 단순 체포감금죄로 처벌. 이건 이제 33조 단서가 적용되는 건데 단순 체포감금죄가 성립, 단순 체포감금죄로 처벌. 판례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성립은 연대에서 불법 체포감금죄가 성립하되 처벌만 단서에 따라 단순 체포감금죄로 처벌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제도 한번 승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좀 오래전이지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업무상 동일학대. 이건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간통죄. 이거 X 해야 돼. 이거 지워버리시죠. 간통죄 폐지해버렸는데 이거 깜빡하고 안 지웠네. 간통죄 이응은 지워버리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13번. 자, 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올해 검찰직 구급 문제. 네, 올해 검찰직이 좀 피곤한
문제가 많았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험이었어요. 자, 1번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 상태를 한번 야기함으로써 기소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예요. 따라서 이미 야기한 위법 상태에 포섭되는 이후에 기소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판례가 뭐예요? 횡령물을 처분한 행위. 자, 절취한 TV를 매각했어요. 사기죄 안 되죠. 왜? 산 사람은 선입증이 가능하고 저기 뭐 새로운 피해가 발생한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 횡령물의 처분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그 판례 앞부분이 이 내용이죠. 그다음에 2번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지만 법익 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은 발생해야 되는 범죄다. 맞죠? 결과범이니까. 3번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해야 하는 범죄로 간접 정범 형태로 범할 수 없는 죄이다. 틀렸죠? 뭘로 바꿔야 돼요? 자수범으로 바꿔야죠. 아까 자수범은 지가 직접 자기 손으로 행위를 실행해야만 되고 지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이용하는 간접 정범 형식으로 저지를 수 없는 죄죠. 참고로 거동범은 뭐요? 주체, 객체, 행위만 하면 기소가 되고 결과 발생이나 인과관계는 필요 없는 범죄, 이런 거를 거동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4번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맞죠? 솔직히 여러분 이런 지문을 틀릴 리는 없겠죠. 다만 갑자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한 번도 이런 걸 안 봤다가 갑자기 이런 종류의 문제를 만나는 순간 당황하죠. 안 봤던 지문이다 보니까. 그래서 틀리는데 그 대신에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다 아는 지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불법, 주관적 불법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올해 검찰직 구급 문제예요. 자, 1번 고의는 일반 주관적 불법 요소로서 인적 행위 불법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한다. 맞죠? 이건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간단하게만 하면 인과적 행위론, 예를 들면 고전적이나 신고전적 범죄 체계론에 따르면 구속요건은 뭘 갖추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요소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요소만, 위법성은 규범적인 요소만, 그 다음에 책임은 주관적인 요소만, 약간 이게 완전히 분리시켰던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요건과 위법을 합쳐가지고 불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불법 파트에는 주관적 불법 요소가 없어요. 왜? 모든 주관적인 요소는 다 책임 요소라고 보니까 불법 파트에는 주관적 불법 요소가 없어요. 오직 객관적 불법 요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목적적 행위론, 체계론도 목적적 체계론 때 고의가, 그래서 고의가 원래 여기 있었죠. 근데 여기 있던 고의가 이쪽으로 오게 돼요. 하고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로 자리 잡게 되죠. 하고 드디어 이 불법 파트에 주관적 요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주관적 불법 요소라고 부르죠. 요소라고 불렀죠. 근데 이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개인의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 파트에 그 개인의 요소가 들어왔다 해서 인적 불법 요소라고도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목적범에서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이후에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 위법 요소다. 맞고. 3번 사문서 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목적은 일반 주관적 불법 요소에 해당한다. 틀렸죠?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 요소죠. 출제자가 참 웃긴 게 2번에서 목적범은 초과 주관적 위험 요소다 해놓고 뒤에서 3번에서는 일반 주관적, 말도 안 되죠. 잘못 좀 출제자가 좀 너무 문제를 좀 어정쩡하게 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 불법 영득의사는 과실범에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만 있을 수 있는 특수 주관적 불법 요소, 즉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나 영득의사는 초과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 고의나 과실은 일반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이런 문제는 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거로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한 이래도 갈 때만 좀 꼼꼼히 보지 나중에 뭐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읽지도 않는 데인데 이런 용어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좀 검찰직에 최근에 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이것도 올해 검찰직 문제예요. 자, 범죄의 실현 단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1번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죠. 맞고. 2번 범죄의 결심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단계는 법이 개입하지 않아요. 다만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하겠다, 예스라고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효과 없는 교사. 효과 없는 교사는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죠. 맞고. 3번 음모란 두 명 이상이 범죄 의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두 명 이상이 일정한 범죄 실행에 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음모죄가 성립됐죠. 이것 맞고는 부족하죠. 부족하고 범죄의 실질적 위험에 이르는 행위를 개시해야 예비 음모가 돼요. 그래서 전역병들이 야 우리 제대한 다음에 총 훔쳐서 은행이나 현금성을 털어서 한창 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거, 또는 이석기가 아로 회원들에게 유사시에 폭동하자고 이야기를 나눈 거, 이것 맞고는 예비 음모로 인정하기가 부족하죠. 3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계속범의 경우 기수가 됐어도 범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죄에 대한 방조나 정당방해 성립이 가능하다. 맞죠? 계속범은 기수라도 종전까지는 방조, 아까 그 변호사라든지 정당방해가 가능하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구체적, 올해 경감부 시험 문제네요. 1번 구체적 위헌범에서 위헌 발생은 구성요건 요소예요. 그러니까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맞는 말. 2번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죄는 진정 목적범. 틀렸죠? 여러분 진정 목적범이란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내란죄. 국헌불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죄죠. 통화위조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진정 목적범. 반면에 부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해요. 다만 목적이 있으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근데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는 원래 일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비방 목적이란 목적 때문에 가중 처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진정 목적범이죠.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렸네요. 3번 이거는 뭐 좀 뒤에, 이거는 뭐 넘어가 그냥 하죠. 갑이 을을 모해할 목적으로 병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정범인 병에게 모해 목적이 없더라도 갑은 모해증 교사가 성립하죠. 이건 뭐 각자죠. 이건 넘어가죠. 그다음에 4번 존속협박죄는 반사. 아까 협박, 존속협박은 반사불벌죄예요. 그다음에 17번 이것도 올해 검찰직 7급 문제네요. 이건 7급이네요. 7급. 아까 건 9급이고. 자, 1번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존속살인죄는 보통살인죄에 비교해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이다. 맞네요. 그다음에 2번 부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 목적 약추인죄는 미세형제 약추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 목적범. 틀렸죠? 가중되는 부진정 목적범. 그래야 되죠. 원래 기본 범죄가 미세형제 약추인죄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하죠. 그래서 추행, 간음, 결혼, 연인, 영리 목적 약추인죄는 미세형제 약추인죄에 비해서 이 목적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부진정 신분범이죠. 그다음에 3번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이를테면 부작위한 살인죄 같은 이 경우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에게 침해 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줘야 될 법적인 자기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작위 행위자가 이를테면 그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이 이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 자기 의무의 이행으로 그 애들한테 탈출하라 해가지고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만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규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협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건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네요. 자,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인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이게 뭐예요? 예를 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그래서 얘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서 실수로 죽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어서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근데 요 죄가 따로 별도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이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거운 경우, 예를 들면 전속살인죄, 강도살인죄였죠. 근데 요 판례가 나왔을 때마다 형량이 사형 무기였죠. 얘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따라서 이쪽이 형량이 더 세니까 얘네들이 흡수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돼요? 따로 별죄가 되되 다만 이들 간의 관계는 하나행위니까 부분 동일성이 인정돼서 상상적 기합이 되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기합이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올해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실체적 기합이 갖고 틀린 질문으로 이 질문을 냈었죠. 이렇게. 그게 답이었었는데, 참고로 이 7급이 여러분 시험 보기 며칠 전에 봤었죠. 일주일 전에 7급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문이 여러분 시험과 똑같은 지문이 나왔는데 답만 바꿔서 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짓는데, 여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아직 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젠까지 안 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른 시험에 이렇게 조금씩 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지문은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원래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다만 신경을 별로 안 쓰죠. 그 지문에서 잘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좀 피곤한 것들인데, 이런 기회에 한번 정리해 두시고, 특히 앞부분에 외워야 될 거,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라든지 부신적 신문범, 뭐 목적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아니 목적범은 나중에 다시 하실 거예요. 요 정도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착오 문제 보시죠.